이야기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왕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럽 사회에는 교회와 왕이 이중 권력으로 형성되어져 있던 중세 사회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시민이 성장을 하고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집권화된 새로운 질서를 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된 절대왕정의 특징 내용들을 128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절대왕정과 중상주의 정책의 성격을 각국의 사례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절대왕정은 정치적인 변화를 의미하고요. 중상주의 정책은 신앙로 개척 이후에 나타났던 경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경제적 요건 속에서 정치적 변화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유럽의 각 지역별로 이러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 역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왕정이 나타났습니다. 봉건 귀족은 절대왕정 아래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렸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영향력이 약화되어 결국 왕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대왕정은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정치 형태이자 약화되고 있던 봉건 귀족 세력과 성장하고 있는 시민 세력 사이의 균형 위에 성립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절대왕정은 기본적으로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군주가 큰 제약 없이 전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절대군주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이용하여 절대왕정을 정당화하였으며, 관료제를 실시하고 상비군을 육성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봉건 귀족들의 간섭을 피하고자 시민계층에서 관리들을 충원하였고, 관료제와 상비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절대군주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을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시민계층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절대왕정은 상업뿐만 아니라 상업의 기반이 되는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상주의 초기에는 금과 은 등을 국부의 원천이라 여겨 금과 은을 확보하는 중금주의 정책이 유행하였고, 이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 차익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였으며, 완성품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을 금지하고 관세 장벽을 높이며 식민 영상을 통해서 절대왕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절대왕정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역시 절대왕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왕권 신수설인데요. 교회와 왕이 이중 권력으로 그리고 수시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중세 사회,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봉건 귀족들이나 제후들 혹은 교회의 주요한 세력들이 서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시대와는 달리 절대왕정 시대에는 모든 권한이 왕권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왕권으로 권력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 토대가 필요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교회의 견제를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이고, 최정점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핵심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절대왕정에서 가장 핵심 왕권 신수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관료제와 상비군이었는데요. 왕권 신수설이 이론적 토대였다면 관료제와 상비군은 실질적인 왕권의 힘으로 작용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료제는 왕에 의해서 혹은 국가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이 임명권과 박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1급부터 9급, 지금 공무원들 1급부터 9급 있죠. 그리고 그 단계별로 상호의 위치와 권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료제가 절대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비군이고요.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힘일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왕을
보위하고 지켜줄 수 있는 상비군의 존재 역시 절대왕정이 상승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중상주의 정책인데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경제의 변화, 발전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특히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금과 은의 보유는 아주 중요한 정책 핵심이기도 했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었고요.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부를 늘려가는 것이 절대왕정이 지탱될 수 있는 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는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절대왕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강화함으로써 중상주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는 내용도 잘 기억해 둡니다.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절대군주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는 왕권 실수설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강력한 힘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관료제다라는 정치 시스템 그리고 군사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상비군이라는 존재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절대군주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경제정책으로는 중상주의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요 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둡니다. 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군주는 신의 대행자로서 행동하고 지상에서는 그의 부관이다. 땡땡땡. 군주는 신이고 어떤 면에서 신적인 독립성을 공유한다. 보쉬에라는 인물이 작성했었던 왕권 신수설의 내용인데요. 이 시기 절대왕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왕권 신수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니다. 용어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상주의에 대한 그림이죠. 콜베르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루이 14세 때 경제 부분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무역을 통해서 차익,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당시 경제정책의 핵심이었고요. 무역의 차익으로 성장하는 것의 상징은 국내의 안정적인 금과 은을 확보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금과 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해서 금과 은을 보유하는 과정이었고요. 금과 은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중상주의의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베르라는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왕권 실수설 그리고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관료제와 상비군 반드시 기억을 해둡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절대왕정의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 정책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 그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했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는 것도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상공인 계층들은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왕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왕정의 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었던 나라는 대서양 연안의 에스파냐였었는데요. 펠리페 2세라는 인물 때 최초의 절대왕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과 무역 항로를 장악하게 되면서 무적함대라고 불리워지는 강력한 해군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 세계 무역을 각축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의 해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스파냐 역시 새롭게 부상하는 영국과의 해상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꼭 기억을 해둡니다. 엘리자베스 1세, 나는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죠. 엘리자베스 1세는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대서양 무역에서의 우위권을 확보하게 되고요. 영국에서는 주로 양을 많이 키웠었고요. 양을 토대로 한 모직물 공업이 성장을 했었는데 적극적인 수출을 토대로 해서 상공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었죠. 청교도혁명 시기부터 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었던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뿐만 아니라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인도양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갑니다. 서유럽의 절대왕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었는데요. 루이 14세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특히 절대왕정 시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콜베르를 등용을 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상비군과 관료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했던 건 역시 루이 14세라고 볼 수 있고요. 강력했었던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베르사유 궁전이었을 겁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축조하고 절대왕정의 권위를 만천하에 상징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루이 14세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많은 재정 악화에 직면하게 되고요. 특히 신교도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낭트 칙령이라고 해서 앙리 4세 때 신교도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줬던 조치들을 다 철회하게 되면서 상공업에 주력했었던 많은 인재들이 유럽으로 유출되게 되는, 다른 국가로 유출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이 이후에 절대왕정의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0세기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가 재정복 운동을 통해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형성하여 유럽 최초의 절대왕정을 이루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대서양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얻은 막대한 양의 귀금속을 바탕으로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으며 이웃나라인 포르투갈을 병합하였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가톨릭 강요 정책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였고 무적 함대마저 영국에 패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해군을 육성하는 등 절대왕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전후하여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로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16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여 양모의 수요가 늘자 농경지를 목장으로 바꾸는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실업, 농가의 황폐 등 많은 영세농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오자 빈민구제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무역과 인도 지배를 주도한 회사로 본국으로부터 무역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유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동인도 회사를 차렸는데 특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포르투갈의 무역 거점을 빼앗아 아시아 무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당시 세계 최대의 무역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종교 분쟁을 수습한 앙리 4세 때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루이 14세 때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며 왕권 신수설을 철저히 신봉하였고 태양왕을 자처하며 절대 권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화려한 궁정 문화를 선보였으며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합니다.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콜베르의 의견서를 보면 상업과 공업을 중시한 중상주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에 시달렸고 신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낭트 칙령을 폐지하자 상공업에 종사하던 많은 신교도들이 프랑스를 떠나면서 영상을 통해서 서유럽의 절대왕정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 각국의 절대군주의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동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서유럽에 비해서 상공업의 발달이 상당히 늦었었고요.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성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인구 유출로 인해서 농노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경향 속에서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약 1세기 정도 늦게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절대왕정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군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동유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로이센의 프레드리히 2세입니다. 계몽군주이고요. 나는 국가 제1의 공복이다. 즉 심부름꾼이다 라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서유럽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계몽군주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장려했었고요. 서유럽이 민간 차원에서 중상주의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다면 동유럽의 경우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 장려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보다는 농민들이 주류였었죠. 그래서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정책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상수시 궁전이 있는데요. 동유럽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또 다른 절대왕정은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표트르 대제라는 인물이 러시아의 절대왕정 그리고 서유럽과 같은 서구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귀족과 교회 세력이 여전히 강력했었는데요. 이러한 귀족과 교회 세력을 압박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표트르 대제의 역할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서유럽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문화를 수용할 것인지 전통 문화를 고수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사회였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유럽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표트르 대제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수건이었죠.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것, 즉 무역의 중심인 바다를 확보하는 것.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을 통해서 발트해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 인근에 새로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게 됩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오고 진보를 이끌어왔던 과정이기도 하고요. 특히 동유럽에서는 이러한 계몽군주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봉건 귀족 계급은 농노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관료나 군대 지휘관으로 국가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서유럽보다 1세기 정도 늦게 성립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계몽 사상에 심취하여 국가 제1의 공복을 자처하였으며 산업을 장려하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주가 지배하는 인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이므로 군주는 자신의 그 어떤 이익보다 정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적나라한 사리사욕과 세력 확장의 추구, 야심 추구와 폭정을 권장하는 마키아벨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인민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프리드리히 2세가 저술한 반마키아벨리론을 살펴보면 군주가 가져야 하는 덕목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절대 군주들은 예술의 힘을 빌려 군주권과 국가를 일치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였습니다. 군주를 고대의 신이나 영웅 등으로 묘사한 초상화가 유행하였고 웅장하게 지은 궁전에서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예술가와 사상가를 초대한 연회가 빈번히 열렸습니다. 이에 궁전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독일의 상수시 궁전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3세 때 사냥용으로 지은 별장을 루이 14세 때 증축한 것으로 마치 신이 머무는 곳처럼 장엄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거울의 방은 공간감과 장식성이 강조되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17세기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독일의 상수시 궁전은 프리드리히 2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세운 궁입니다. 상수시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이곳에서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 사상가와 대화하며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초하며 내정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보수적인 귀족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러시아는 17세기 말 표트르 대제 시기에 후진성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직접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들의 선진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정 개혁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경영에도 힘써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국경선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스웨덴을 공략하여 발트해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서유럽 문물 수용이 쉬운 곳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하며 내정을 개혁하는 한편 프로이센 및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는 봉건 귀족이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귀족을 관료와 군대 지휘관으로 등용하는 등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 강화되었고 농노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산업화나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절대왕정을 잘 구별해서 나라별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이고요. 최초의 절대왕정을 수립을 했습니다. 무적함대라는 키워드를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적함대는 영국에 패배하게 되죠. 새롭게 등장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게 당시 절대왕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도 쪽에 있는 다양한 동방 물품들 그리고 동방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성된 최초의 주식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상주의의 시작 그리고 자본주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돋움을 했었던, 그러나 식민 지배의 어두운 측면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그리고 루이 14세만큼이나 프랑스 절대왕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콜베르라는 인물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장관이었고요. 중상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콜베르에 의해서 추진됐던 중상주의 정책은 프랑스의 경제를 그리고 국가재정을 안정화시켜 줬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루이 14세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강력한 군대에 대한 자만심으로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게 되는 전쟁을 유도하거나 개입하게 되면서 많은 재정이 누수되기도 했었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경제 누수가 이후에 프랑스를 위기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약 1세기 정도 늦게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어졌던 동유럽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다 더 국가 중심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었고 그 중심에는 계몽군주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두 명의 인물을 기억을 해둡니다. 첫 번째 인물은 프로이센의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이고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자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산업을 장려했고 농민들을 보호했죠. 그리고 다양한 개혁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몽군주 하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역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귀족 세력들, 교회 세력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서유럽 문화를 받아들였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러시아를 서유럽처럼 선진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원했던 부동항을 얻어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새로운 수도, 계획도시를 건설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각각의 인물들과 내용들 잘 기억해서 매칭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요소일 겁니다.